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덜 오시긴 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덥네요. 제가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이 아닌데 올해는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폭염을 뚫고 책방에 토요일 오후에 와주신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반갑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이게 꼭 저한테 주시는 박수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토요일 날 오후에 뭔가 이렇게 좀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참 좋은 시간 보냈다, 지적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르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들에 대한 박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재밌게 읽으셨어요? 재밌게 읽으셨어요? 네. 우리 이무진 작가님하고 안에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우리 작가님은 책을 읽은 혹은 뭐 그동안에 하시는 여러 작업 중에 재밌다 소리가 제일 좋으시대요. 네.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네. 그럼 박수로 모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렇게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을 읽으셨으니까 익히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파악이 끝나셨겠지만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하여튼 운이 좋게도 이 서울 체제하는 기간 중에 시간이 잘 맞아서 또 적극적으로 오시고 싶어 하셔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인사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도시를 쓴 건축가 임우진입니다. 그 소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프랑스 국립건축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국립건축가라는 게 국립건축가라는 것은 네. 프랑스는 건축 인증 제도가 건축 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건축사 심사를 통과를 하면은 문화부에서 네. 그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문화부에서 받은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만이 국립건축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죠. 네, 훌륭한 거죠. 아니지. 그러면 그 타이틀 없이도 건축가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타이틀이 없으면은 그 일반 그 인테리어나 디자인 쪽은 가능하지만은 네. 이제 건축 허가나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제한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한 90분 가량 진행을 할 거고 끝나고 나면 사인해 주실 수 있죠. 그럼요. 네, 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앞에 한 30분 가량은 또 오늘 뭐 책에도 실렸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이제 여러 사진 자료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도 리마인드하고 그런 얘기를 한 30분가량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를 한 1시간가량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건축 도시 전공을 하신 분은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를 제가 좀 쉽게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최인나 책방이라는 곳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수소문을 해서 여기서 발표를 하신 몇 분의 저자님들한테 어떤 곳이냐라고 여쭤보니까 여기가 저자들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그런 거겠죠. 그 저자들이 책을 쓰고 대중들을 만나는 그 단면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그리고 북 토크나 북 콘서트를 할 때 책을 안 읽으신 분을 앞에 두고 책 소개를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책을 보시고 그리고 이 더군다나 토요일 저녁에 여기까지 오실 분들을 마주하면은 가슴이 떨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음을 느낍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가 요번에 이제 이 책을 내면서 몇 기자님들이 이제 그런 기사들도 써주시고 직접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가 치고 글을 잘 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칭찬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건축가들이 글을 얼마나 못 썼으면은 그런 말을 할까? 건축가들이 사실 굉장히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현준 교수님을 제외하고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건축가들 중에서 재밌는 연사로 나서셔서 말로 글로 유명해지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가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머릿속에서 조형 언어로 공간 언어로 아웃풋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직업이지 그거를 언어적인 형태로 구술적인 형태로 답변을 하는데 서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무겁게 나가고 읽는 사람은 지루하고 그런 거죠. 아무래도 전문직 의사직 정도 마찬가지고 법률가 직종도 마찬가지고 한 분야에서 그 어떤 전공의 그 세계에 이 속박돼 있는 전문가들 집단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서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건축가들이 글을 못 쓰고 말을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만큼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거를 보는 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관점을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책으로 그다음에 혹은 말로 강연으로 그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따로 소개해드릴 분은 의류문화사의 그 유현준 교수님의 책과 이번에 나온 저의 책까지 기획과 편집을 맡으셔서 다시 말하면은 건축가의 굉장히 무겁고 추상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통역을 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신 김경민 편집장님이 같이 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아마 김경민 편집장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류 출판사라는 게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고전 문학이나 인문서 위주로 많이 출판을 해왔던 출판사인데 유현준 교수님 책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졸지의 건축 전문 출판사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건축가의 책을 내게 됐는지 짧게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책에 또 그렇고 유현준 교수님 책도 그렇고 인문적인 시선이 없었으면 아마 책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책 말고도 건축 쪽 말고도 글자 풍경이나 빛의 얼굴들처럼 글자 서체, 조명, 자연광 이런 것들을 인문적으로 바라보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건축, 공간, 도시 그런 우리 생활하는 것을 인문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고 특히 유 교수님 책을 몇 권 냈는데 그 다음에 건축 도시 책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저 선생님 걸 만드는 거는 그분하고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 특별한 특색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투고 원고 되게 많이 왔고 뭐 다른 연재글들도 봐오고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독특한 그런 시각이 있었고, 저는 그게 한국에서 한 뭐 30여 년 사셨고 또 파리에서 한 25년 정도 생활하셨잖아요. 그 양쪽의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이방인인 그런 시점과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길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서 이런 독특한 관점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건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인문적인 시선이 있는 분이야라는 거는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이게 이 글이 뭐 일정 정도 어딘가에 이렇게 쓰셨던 거예요? 아니면 보시고 나서 그러면 애초부터 책을 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책을 내고 싶어 했는데요. 그 책을 준비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네. 근데 아이디어만 잡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매일매일 업무가 바쁘니까 책을 쓸 여력을 못 내다가 코로나가 쓰게 해줬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가택연금 상태로 봉쇄죠.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저절로 이제 글이 써졌다라고 표현할까요? 쓴 게 아니고. 그리고 왜 하필 의류에다가 그걸 하셨어요? 의류에다가 사실은 그 원래 그 전에는 약간 그 야사인데 그 건축 전문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블로그나 이제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보고 책을 쓰자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하긴 하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영역에 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좀 더 쉽게 쓰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유현준 선생님 책을 많이 낸 출판사고 해서 그냥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죠. 예. 지금 편집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 시선이 아마 혹시 여러분들도 느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내부인도 아니고 외부인도 아닌, 그렇죠? 약간 경계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그 경계인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경계인의 시선을 가져야지 양쪽 문화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마 시작을 했던 이 책을 기획을 했던 처음 생각이, 그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그죠? 여행을 3박 4일이든 뭐 일주일이든 여행을 갔다 오면은 자기가 있던 공간이나 집이나 자기 동네가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경험들 해보시죠. 다른 곳을 보고 와서 익숙한 곳을 다시 쳐다봤을 때 분명히 새롭게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을 경계인의 입장에 서서 양쪽 문화를 그냥 여행 기록하듯이, 여행 일지 쓰듯이 쭉 나열을 해보면은 뭐가 나올까, 그 생각이 굉장히 처음에 컸고요. 그리고 사실 건축 책들 중에 99%는 대부분 비평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대부분 내용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건축가들 책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은 해결을 제시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어깨가 굳는다 그럴까요? 그 어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자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구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강박관념 없이 제가 본 바를 양쪽 문화의 중간에 서서 양쪽 본 바를 그냥 여행 기록하듯이 쭉 나열을 하면은 그거를 거꾸로 읽는 독자들은 훨씬 더 가볍게, 하지만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자기들이 그 정보들을 맞추어가면서 자기들만의 답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리를 다 해드려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리의 재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요리는 알아서 해보시라라는 숨은 뜻이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들도 약간은 느끼셨겠지만은 하나하나의 제가 제시했던 목격담들, 기록들이 사실은 도시의 숨은 현상, 공간의 숨은 현상을 푸는 약간 암호의 해독 코드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답을 찾을 만한 정보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서론이 굉장히 긴데 이 더운 토요일 날 여름 밤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만 드리는 특권, 오늘 제가 강연하는 특권은 제가 지금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빨리 프레젠테이션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다뤘던 10장에 대해서 빨리빨리 내용을 추려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보실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각 장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각 장의 제목들이요. 그 제목들이 사실은 그 장을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은 그 장을 종합하는, 만약에 제가 대중적으로 쓰지 않고 전문적으로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붙였을 제목이 지금 나옵니다. 각 장마다. 처음에 지금 보시는 제목들과 각 장의 제목들과 제가 원래 전문지에 써야 했다면은 실었을 제목은 틀릴 거고요. 그리고 1장의 그 신호등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멘트를 썼는 게 있죠. 질문의 관역이 바뀐 순간 내 얼굴은 어둠 속 해골에 담긴 물을 맛있게 마시고 아침에 그것을 발견한 원효대사의 표정과 비슷했으리라. 그 표현이 있잖아요. 질문의 관역이 바뀌는 지점, 생각이 어떤 순간에서 무엇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관역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이제 트리거라고 그러죠. 방아쇠가 되는 그 질문들을 제가 그 두 가지 제목, 각 장의 제목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각 장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 혹은 그 가장 중요한 문장과 제가 의도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책을 다시 한번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힌트는 제가 그 문장을 쓸 때 주어를 한국인이라고 했던 표현을 한 곳이 있고 어떤 것을 잘 보면은 우리라고 표현해 놓습니다. 경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어떤 문장은 한국인으로 시작하고요. 어떤 문장은 우리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3인칭으로 어떤 것은 1인칭으로 썼던 문장을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보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읽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붙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니까 총 5장의 일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부는 보이지 않는 도시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이 녹아 들어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2부도. 1장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제목은 왜 그 참한 정지선 앞에 멈췄을까라고 붙였는데 이 질문에서 그 장이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이 장의 원래 제목은 도시와 시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문가들을 위해서 책을 출판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제목이 아니라 두 번째 제목이 됐었겠죠. 희한하게도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책 제목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일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외로 이제 TV나 신문에서도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처럼 했던 건지 인용도 많이 하셨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그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구가 이 문구입니다. 질문의 관역이 바뀌는 순간이죠. 선한 사회를 향한 집단적 행군에 무언가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제가 이 신호등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양심 냉장고와 여러 가지 한국에서 봐왔던 상황이 선한 사회를 향한 집단적 행군의 성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시작하고, 그 뒤에 어떤 다른 더 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을 가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어요. 이 그림은 책에서 보셨을 테니까 단지 신호등이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것 차이인데, 실사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호등의 위치죠. 근데 파리는 앞에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차를 몰고 신호등 앞에 섰는데,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버릇처럼 신호등 뒤에 신호등을, 횡단보도 뒤에 신호등을 찾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 차를 멈추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신호등을 침범을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건축가였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그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느꼈던 걸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왜 앞에는 저렇고 뒤에는 이럴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양심 부끄럽지 않으세요? 선진국민이라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저런 문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왜 그럴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니까 저런 문구가 필요 없어지네? 라는 깨달음을, 나름대로 개인적인 깨달음부터 이 도시가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좀 더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2장은 국회의원들은 왜 고함을 칠까인데, 원래 이제 사실 전문적인 제목은 공간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요즘 또 국회 또 시끄럽다고 무슨 동물 국회다 어쩌다 해서 아마 또 신문에서도 굉장히 이 장을 많이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장의 이제 키워드는 트리거입니다. 질문의 관역이 바뀌는 순간은 공간에 속박당하다. 왜냐, 이것도 1장과 약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혹은 졸고 인터넷 보면서 딴짓하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그 국회의원들,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버릇이, 정치인들은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이 놓인 공간을 보는 것 자체가 질문의 관역이 바뀌는 겁니다. 편한 의자, 넓은 공간, 완만한 경사, 저라도 저기 앉아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음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이 환경에서 어떻게 좁니까? 서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따갑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이크를 쓰지 않는데도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하냐고요. 프랑스 그 건축적인 디테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저 객석에 대한 지적이죠. 시민들이 뒤에서 이 밑에 있는 국회의원 전체를 감시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선 처리 하나가, 이 뒤에 공간적인 디테일 하나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집중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으로서의 공간을 비교를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말씀드린 건 없죠. 그냥 쭉 비교만 나열만 해놨습니다. 다른 상황을. 3장은 이 장이 굉장히 재밌는 장인데요. 왜 조상님을 산에 모실까라고 첫 제목 붙여놨는데, 원래 제목은 공포와 공간의 방정식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이 한 몇 년 전에 블로그에 썼던 경우가 있어요. 썼던 장인데, 다른 블로그 내용들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이 장은 정말 아무런 댓글과 아무런 좋아요가 안 달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죽음이란 거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면이 있고, 말하기 꺼려하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도 이 장 역시 이번 책 역시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앞에 보면 제가 책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라고 메일 주소를 하나 열어놨습니다. 거기 어떤 작가 독자분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공간과 관련된 거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냈을 때 제가 혼자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죠. 내일이라도 내가 지금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긴 하지만은 내일이라도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집 가까이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가 굳이 어떤 죽음에 대한 거창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가진 죽음에 대한 생각도 공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산속의 공동묘지, 파리지앙들이 집 앞에서 공원처럼 바라보는 공동묘지, 이 사이는 분명히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죠. 들어가면 꽃이 가득하고 유머가 가득하고 사람이 가득한 공동묘지,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가 가족들과 산책을 하는 거리, 이분들이 생각하는 묘지는, 다시요, 죽음은 분명히 우리랑 틀립니다. 4장, 이 장이 소파는 왜 등받이가 됐을까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형식과 사용의 문제. 제가 만약에 형식과 사용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으면은 여러분 책 안 보셨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파가 왜 등받이가 됐을까라는 제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낚시성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낚이신 겁니다. 사장에서는 다들 이제 아셨겠지만은 그 쐐기돌과 쐐기돌 장식을 예를 들면서 우리 집 내부 곳곳에 숨은 그림 찾기를 했던 거죠, 그죠? 공간에 제일 그 사장 끝에 나오는데, 공간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공간이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를 나름대로 짚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그 책에 제가 실지 않았던 그림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남양을 선호하는 우리 아파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이 아파트에서 살아봤습니다.
전형적인 32평, 남쪽에 안방과 거실이 있고 북쪽에 작은 방들과 부엌이 있는 이 전형적인 저기 아파트 평면에서 이 사진 보면은 요새 뭐 인테리어나 뭐 인터넷이나 보면은 아파트 인테리어다 해서 많이 나오는 거실 사진이잖아요. 햇빛 가득하고 깨끗한 소파에 큰 TV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진으로는 이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거실이 이런 빛일 때, 이런 환경일 때 그 생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내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실은 이 환경이에요. 형광등이 켜져 있고 밖에는 밤이고 우리가 거실을 쓸 때는 대부분 퇴근해서 저녁 때 그리고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자기 전화기를 보고 있고 여기는 한 분이 혹은 두 분의 부모님이 TV를 보시는 낮 동안에는 소파와 TV만 햇빛의 혜택을 받고 결국 우리가 지내는 밤에는 저렇게 변하는 우리의 거실, 우리의 안방. 인테리어 잡지에는 항상 저런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저 넓은 공간에 저 햇빛에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안방은 항상 이런 환경이에요. 형광등이 켜지고 어두웠을 때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킹사이즈 더블 침대 말고 저 넓은 공간과 저 좋은 햇빛을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약간은 시니컬하게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공간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형식과 사용은 많은 부분 어긋나 있다. 제일 마지막 단락이요. 인간은 딱 그만큼만 똑똑하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만 똑똑하다는 것은 그만큼만 노력하면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역설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아마도 못 알아들으셨겠지만은 그만큼만의 방점을 찍어주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사는 집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담겼던 사장이고요. 5장은 왜 부자들은 벤츠를 탈까? 9분의 기원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계단이 많을수록 신문제는 지속 가능해진다. 처음에는 굳이 제가 그 벤츠라는 이 벤츠 회사 다니신 분 안 계시죠? 약간 상징성 있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가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 판매 기법으로 저렇게 많은 클래스를 나눠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그렇게 일부러 만듭니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1%로 시작하더니 0.1%, 이제 0.001%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계속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고 그 기원은 한옥에 구분하고 배제했던 우리의 한옥, 우리의 신분제, 우리의 집에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을 한번 살짝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책이 없었던 오늘 오신 분들만의 게만 드리는 힌트인데 제 생각인데 왜 벤츠를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벤츠라는 자동차, 제가 굳이 벤츠라고 얘기했는데 고급 자동차를 절대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가만히 유추를 해봤더니 예전에는 사랑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방은
남자의 공간이에요. 안채랑 본체는 여자들이 그 다스리는 공간이지만은 사랑방은 그 본체에서 벗어나 있고 손님들을 맡고 자기의 어떤 학식이나 그 품위를 보여주고 하는 남자들의 약간 이 뽐내는 공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에 이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랑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 욕망이 자동차로 옮겨간 측면이 있지 않을까. 공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내피셜이었기 때문에 책에 실지 않았습니다. 유육장은 만남의 광장에서 누굴 만나는가? 본 제목은 광장의 정체성이었는데요. 제가 광장을 설명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게 광장을 설명하지 않고 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오래 했죠. 길게 했죠.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광장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광장과 유럽의 광장이 왜 틀린지가 보이죠. 그렇죠? 가로에 귀속되는 그 건물의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광장 주변도 건물들이 연관되고 귀속됩니다. 우리처럼 길보다는 자기의 영역이 먼저고 그리고 그 영역들이 완성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남는 공간이 길이 되는 곳에는 광장이라는 곳이 만들어져도 광장으로서 기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빈 공간과 건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 나름으로도 깨달음의 어떤 이 문구였는데 한국의 길은 유럽과는 틀리게 광장이기도 하다라는 나름의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 보셨으니까 한번 빨리 보기만 하고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이제 안동 하회 마을을 제가 항공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사진으로 봐도 금방 보이시죠? 집이 먼저인 그리고 집이 만들어지고 난 후 자연스럽게 남는 공간이 길이 되어버린 결과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 남은 공간이 결과적으로 길이 되어버린 규모가 저렇게 커졌는데 논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마노바가 이게 사실 굉장히 빨마노바가 이제 이상 도시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예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도시의 표본으로 나오거든요.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는 저 건물이 아니에요. 도시의 길입니다. 길을 설계를 해 놓으니 그 길에 귀속되게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프랑스 르아브르 정말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 도시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지은 곳인데도 이 사람들이 도시를 다시 만드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길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길이죠. 구분이 없는, 그리고 구분이 없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 건물의 야외 공간이기도 하고 통행로이기도 하고 보행로이기도 하고 차도이기도 하고 이 장면이 우리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건물은 아무런 길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저 좁은 곳인데도 말뚝을 박아서 보차 분리는 정확하게 해두고 그리고 이번 9월에 개장하게 되는 우리 광화문 광장도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을 한 건축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건축가가 개입을 한 부분은 저 바닥면밖에 없잖아요. 바닥면을 이 전에는 가운데가 보행로고 양쪽이 차도였는데 이제는 왼쪽으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보행로를 넓히고 차도를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닥면밖에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길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셨다면은 주변 건물들이 이 광장에 기여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광장은 영원히 길로서 남을 것이다 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장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조화를 이루는 파리의 유명한 도핀 광장이고요. 7장은 왜 우리는 높은 건물에 열광할까? 이제 경쟁의 뿌리인데 사실은 이제 이 장부터 약간은 좀 어렵다고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리고 특히 이 장은 제가 이제 외국 그 책이나 굉장히 어려운 책 같은 것들도 조금씩 인용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장은 저도 높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간판이 많이 달리는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내부 고발에 가깝습니다. 우리 업계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보시죠. 학습된 욕망의 환각성. 저 같은 건축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같은 일반 시민들을 높이 경쟁에 환호하게, 이쁜 파사드에 환호하게, 멋진 형태에 환호하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했는지 자기 뭐라고 할까요? 고백, 내부 고발의 성격이 있는 장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그리고 지금 최근 2, 3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이 비율을 가로 세로 비율을 세장비라고 하는데 왜 저런 건물을 올려야 할까? 저렇게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얇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올리기 위해서 공사비는 일반 건축비의 일반 빌딩의 10배, 20배로 2배, 3배가 아닙니다. 10배, 20배가 돼요. 사람들은 얼마나 못 살고 왜 저런 경쟁까지 가야 할까? 이런 표 많이 보셨죠? 뉴욕의 건물 높이표고 요게 발전을 하면은 세계의 건물 높이표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롯데 월드가 롯데 빌딩이 몇 층이라고 나오면은 또 우리 괜히 뿌듯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습된 욕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중국인들도 그 학습된 욕망에 따라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3년 전까지 우리도 용산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시 부동산이 과열되면은 분명히 이 프로젝트도 다시 떠오르겠죠. 8장입니다. 제목이 다들 이제 금방 다들 좋아하셨던 제목인데 모임의 끝은 왜 항상 노래방일까? 바로 피부에 딱 와닿는 제목이죠. 근데 원래 제목은 공동체와 도시라는 제목이고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오늘 전공자가 계셨으면은 이 장을 조금 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건축이나 도시에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추천하시더라도 건축가 혹시 학생 자녀들이 있다면은 다른 거 말고 8장 다음에 나오는 9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권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퀴즈입니다.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말로 이 장의 요점을 정리했는데요. 끼리끼리 화목한 땡땡
전체가 반복하지 않는 도시라고 표현했는데 땡땡이 뭐고 이응이 뭐고 미음 미음이 뭔지 다들 아시겠죠? 비교를 교도소를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관계 맺는 거, 관계 맺기 하는 거, 우리가 관계 맺기 하는 거 하는 방식을 비교를 했고요. 이 비교가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 나중에 이제 굉장히 도시적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이 장에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그 생겨나는 그 우리의 공간 습성, 문화 습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장착을 하시라고 이제 정보를 드린 거죠. 음식 재료를 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어왔던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방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집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왕궁도 담 속에 보호되어 있었고 이게 우리가 매일 봐오던 집이고 우리 매일 봐오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상한 바가 없는데 루브르 궁과 비교하면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저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은 분명히 건물이 도시에 바로 면하게 그리고 건물 앞이 바로 길이 되게 만들어 왔단 말이죠. 우리랑 분명히 틀리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의 우주로 보고 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약간 충격적인 사진이죠. 그 보통 이런 항공 사진으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든지 그 차로 타고 가시면서 아파트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항공 사진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도시의 하나의 진공 상태가 되는 지역. 오른쪽과 왼쪽을 지도로 보면 이제 확연하죠. 오른쪽은 저게 다 실핏줄입니다. 길.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통행할 수 있고 근데 왼쪽에 이 큰 블럭은 사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경각심을 드리려고 의학적인 용어로 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그 과장은 있지만은 실제로 도시적으로 보면은 도시를 신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과장도 아닐 거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9장이죠. 9장이 제목이 왜 아이들은 항상 어지를까? 소유와 사용의 문제. 소유와 사용의 문제. 이 장이 저도 굉장히 빵 터진 게 자녀들이 엄마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공감했던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어지르는지 모르는 엄마들의 세계 3대 미스테리를 풀어줬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웃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챕터. 의외로 중요한 말이죠. 어지를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간 주도권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먼저 제시를 하죠. 그 공간 주도권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 말 속에 이제 아이들은 왜 어지르는가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그 다음 나오는 사회 원심적 공간, 사회 구심적 공간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되는 소유의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배치를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역대합실, 역대합실에서 데이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 앉아있으면 되게 외롭고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지 않아요? 대부분 앞에 TV를 보거나 정말로 전화기에 그냥 매몰돼 있죠. 빠져 있죠. 평상에서 누가 전화기를 보고 있습니까? 만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있고 웃고 있고 사람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같은 공간인데 왜 이렇고 왜 이럴까? 이 내용이 제가 앞에 제시해드린 공간 주도권과 원심적, 구심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장착을 하고 보시면은 설명이 되죠.
북촌도 마찬가지로 자기 공간인 곳이 자기의 공간인 길이 외부인들에게 저렇게 점령을 당했을 때 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란 게 뭘까? 그 애착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그게 발전이 돼서 길은 도시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지어온 현대도시, 저 같은 건축가들이요, 가장 좁은 공간에 가장 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분리, 배제, 멋있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이 보입니까? 반짝반짝한 멋있어 보이는 저 유리 박스, 유리 감옥 안에,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 가둬놓고 있는 주범들이 저 같은 건축가들입니다. 발코니, 우리한테는 실내 면적이잖아요. 추가 면적이잖아요. 근데 저 발코니가 유럽에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저 발코니가 주는 베네핏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람들은 밖에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의외로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개인주의인 사람들이 서구인이지만은 저렇게 함께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단주의인데 사는 방식은 우리가 더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친한 그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서 제가 크레딧을 얻기 쉬워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발코니를 디자인을 해서 삶의 흔적을, 여기서 건물 디자인은 사람의 흔적입니다.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건물을 디자인을 해 두었더니 길은 저 사람의 흔적이 묻어 나오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과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바라보고, 물론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저 뒤에서 지켜지지만요. 마지막에 틸러리 정원 얘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외로 그 공간 소유권, 그 다음에 구심적 공간을 만드는 게 엄청난 어떤 철학이나 엄청난 시설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짧은 예를 드리고 넘어갔죠. 이 사진을 저기 우리 김 편집장님이 그 스크린 뭐라 그러죠? 모니터 그 배경 화면으로 쓰니까 좋다고 하셨는데, 이 보니까 좋겠더라고요. 보면 편안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장,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장. 그 전장 사실은 그 제가 해답을 안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예 해답을 안 드리고 끝나면은 다 읽고 나서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약간의 해답을, 이제 해답 같지 않은 해답을 드리려고 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 무게 조절을 했다 그럴까요, 약간의 그 힘 조절을 했던 장이고요. 원래 제목은 누구를 위해 꽃을 심는가라고 붙여놨지만은 원래 제목은 도시를 위한 인문학이었습니다. 빨리 복기를 하면은 제일 마지막 장인 아이들은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였고, 꽃마을, 반쪽집, 수국마을, 이 세 가지의 예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 도시 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보낼 때 이제 편지를 써서 동봉하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질문이었어요. 질문. 그리고 저 책방은 생각의 숲을 이루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주요 화두로 갖고 있는 제 책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왜 질문을 꺼냈냐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처음 그 출발점이 질문을 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다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데, 비로소 자기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첫 출발점이 이거 왜 이런 거지? 이건 뭐지? 이런 질문이고, 질문을 오래 품으면 이제 제 용어로 발효가 일어나서 아 이건 이런 게 아닐까? 그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인사이트다. 이제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아이들은 왜 어질까? 이거는 꼭 경계인의 시선이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혹은 품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이, 저런 질문은 어떻게 품게 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은 의뢰껏 어른 어지르는 거고 남편도 어지르는 거, 맨날 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연한 걸 보고 질문을 품으십니까? 최 대표님이 지금 그 저한테 드리려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알겠는데요. 얘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네. 저거는 거꾸로 갖다 뒤로 맞춘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제 경계인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살아서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보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그 경계인의 시선이 100%였을까? 말고 나머지는 혹시 또 어떤 것들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당연하게 보지 않고 질문을 품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선생님만의, 이게 건축가가 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그 금방 하신 말씀과 바로 전 질문을 같이 받으면은 사실은 1장, 2장, 3장의 질문이 이제 그거죠. 그 질문에서 시작한 네. 내용이죠. 네, 네. 근데 그 질문은 아무래도 여행이라고 할까요? 여행이 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제가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모르는 외국에 가서 원래 여기 하던 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하. 왜 그런지 다시 보려고 해야지 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을 여러 번 만들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네. 모든 일상에서 계속 경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눈이 조금 가져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 있지? 그것이 지금 바로 얘기하신,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것이 꼭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보는 거, 그렇습니다. 라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하십시오. 어느 분께 먼저 들을까요? 네네. 챕터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다음 내용 뭘까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혹시 그 일하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실지, 그런 견해라던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혹시 작가님께서 그 개인 공간이라든지 일하시는 것이라든지 생활하는 거라든지 신경 쓰는 부분도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사적인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조금 보태면 이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기업들 이 일하는 공간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같이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더 제가 확장을 해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그 우리가 하여튼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코로나 동안에 집에 갇혀 있어도 봤고, 우리가 산다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공간은 어떻게 될까? 금방 질문하신 것처럼 일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의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고 할 때 저는 어떤 분들은 어떤 건축가들은 점점 더 그 왜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점점 더 재택근무가 중요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넓게 쓰려고 하는 욕망이 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거꾸로입니다. 점점 더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가깝게 지내지만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언컨택트 시대에 있으면서 컨택트의 중요성을 이제 역설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만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하지만은 그것을 더 최적화해서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그 지점에 고민이 더 많아질 거고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겠어요? 네. 네. 나이 순서대로. 선생님께서 그 인문적 시선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직 가설이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인문적 시선이라고 한 거는 네. 출판사에서 갖다 붙인 거고요. 저는 제가 인문적 시선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 10장처럼 건물을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그 속에 지내는 사람들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제 그 노력이 그걸 굳이 인문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선에 네,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말씀의 방점은 시선에가 있었던 네, 것 그러니까 같아서. 네. 유현준 교수님 책도 대강 다 얼른 읽어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책도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또 거의 증명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라, 그냥 관찰한 본인의 통찰,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으면서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건축가들이 공유하는 과학적 결론인가 아니면 이분의 시선인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냥 저 질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관련해서 아까 우리 최인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어지르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시선에서는 거꾸로 아이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유 공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공유의 비극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자기가 책임의식이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와 아버지는 치는데 애들이 안 쳐요. 그래서 오히려 공간 주도권이 없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생각이 저는 저의 재밌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시선은 네. 그랬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그 질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답을 바로 드리면은 그것도 공간 주도권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지르는 것도 그 소유권이 없는 아니라, 왜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집 아닌 곳에 가서 어지르지는 않거든요. 자기 방이고 자기 집이기 때문에 어지른단 말이죠. 이 친구들을 다른 데 길바닥에나 딴 데 하면 거기에 어지르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관리적인 소유권과 사용적인 소유권 중에서 아이들은 관리적인 소유권이 빠져 있는 거죠. 사용적인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엄마는 둘 다 가지고 계신 거고, 네. 이제 그 부분이 분쟁이 일어나는 네. 핵심 요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주신 질문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그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면 질문의 요지는 이 책에 쓴 많은 얘기들이 다른 건축가들도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냐, 혹은 당신만의 생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지금 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죠. 저는 이제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 다 그 일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각자 다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이 북클럽의 한 꼭지를 이렇게 디자인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오늘 질문하신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썼다고 해서 내가 그거 다 100%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이 책에 약간의 개인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그 책 표지에다가 제 이메일을 갖다가 박아버린 게 개인적인 실험이에요. 일반적인 대중들은 아무래도 뭐 SNS나 다른 곳에 글을 올리겠지만은 8장, 9장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저희한테 반론을 직접 보내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서 네. 학자들이 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네. 한국에서 아직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일부러 해놨습니다. 많이 왔습니까? 하나도 안 반론? 왔습니다. 다른 경우도 우리가 그런가요? 같은 그 이제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많지가 않아요. 아. 이게 이제 학회나 이제 어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론 논문이 나오면서 드물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책에 대한 내용을 어떤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하는 거 말고는 네. 그 아마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 문화가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잠깐만 먼저 드릴게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건축하시는 분이 쓴 글이 이렇게 감동을 준 건 저는 굉장히 독특한 체험이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그런 집과 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수국마을 뭐 반쪽집 이런 거 정말 감동이었고, 제가 한동안 그 임대 아파트 독거노인 그 점심 도시락 나르는 그런 걸 했었는데, 봉사를 했었는데, 거기 임대 아파트 갔을 때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와서 있는 분들 없고 그 좁은 데서 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좀 많이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이렇게 반쪽집으로 너무나 멋있게 아주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재미나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읽는 동안. 감사합니다. 질문, 그 수곡마을 그것도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참 그 과정이 궁금해요. 제가 그 우대성 건축가를 이제 그 몇 번을 인터뷰 개인적으로 또 잘 아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나오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에 감사의 말씀에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쓰는 바람에 결국은 또 식사까지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그 생각이 나왔느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물었죠. 근데 그게 자기는 그 신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 영감을 주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은 뭐 저의 그 하찮은 책보다도 그 건축가 집단들한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던 작품이고, 그리고 정말로 아마 제가 그 작품이 없었으면 이 책이 아마 끝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네. 마감이 안 돼. 왜냐면 사람이 먼저인 도시라는 그 주제에 그 장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끝을 못 내가지고 지금도 네. 뭔가 소재를 찾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마침 그 주제가 제 눈에 잡혀서 네. 책도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저한테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질문하시겠어요? 예. 예, 좋은 강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곳곳에 하여튼 많은 통찰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 많았는데요. 그 26페이지인가 그 유럽하고 한국의 지하철 의자, 그게 이제 다른 거를 대비해 놓으셨는데
아까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예. 서울역에서 찍은 사진에는 또 칸막이가 중간에 돼 있는 예. 그 의자가 보였었거든요. 예. 그게 노숙자들이 거기서 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못하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아까 그 책의 사진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는 예, 예.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예. 그 온돌에 대해서 이게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이랑 설명이 저는 아주 좋아서 예. 제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저는 사실 그 우리 여기 책에 나온 것 같은 온돌은 아니고 예. 그냥 그뭐 연탄 때는 그런 시절에 살았었는데 예. 그 이 그림을 보면서 문득 우리는 연탄 가스 중독은 많이 됐더라도 예. 이런 거 타다가 불나서 죽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조상님들이 그래도 뭔가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새로 들었고요. 예. 근데 제가 하나 좀 약간의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그 이제 온돌 문화가 끼친 어떤 해악이랄까 단점 뭐 면역력이라든지 또 뭐 다층으로 못 찍는 거라든지 그 공감이 가는 얘기들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거꾸로 요즘에 그 암 치료하는 데서도 하이퍼서미아라고 해서 일부러 고온을 이렇게 암 부위에 대서 치료하는 게 나올 정도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게 체온을 높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파스 같은 것도 열이 나게 하는 파스로 그런 치료를 하는 거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온돌 문화에서만 파생된 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 차가운 바닥에 자는 것보다 따뜻한 데 자는 게 더 좋은 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문화를 대비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 다다미 방하고 온돌 방이 그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심성을 다르게 얘기한 그런 분석한 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이렇게 온돌 문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만 저희는 그 한 20년 된 아파트도 난방 새로 뒤집어 엎고 또 원목 나무 깔아서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게 뭐 물걸레질을 예전부터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이제 지하철 벤치요. 벤치가 분명히 이제 서울역이나 그 노숙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도 노숙자 같은 문제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친 곳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문화적으로 비교를 드린 건 뭐냐면은 유럽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 한판으로 돼 있는 벤치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칸막이를 노숙자 때문에 칸막이를 치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한 통짜로 된 그 벤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고 저쪽은 그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고 온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면은 우리 거를 비하하는 거냐, 우리 게 틀린 거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제 글의 요지는 그게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밖에 없는 게 틀리다는 거지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온돌이라는 게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제가 지적한 것처럼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장점만 얘기하고 그게 모든 집의 100%를 다 점유하고 있느냐? 질문은 그겁니다. 제 질문은. 아마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온돌방에 자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 바닥에 안 잔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좋은 공간이면은 쐐기돌이 되려면은 그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바닥에 자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라고 질문 정도는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뜻에는 10분 공감하는데요. 온돌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바닥에서 잠을 자지는 않지만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맨발에 닿았을 때 바닥이 찬 거는 특히 저같이 추위타는 사람한테는 아주 힘들어요. 예. 그런 면은 있다는 생각이. 최 대표님이 왜 힘든지는 책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저도 다녀보면서 느낀 게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난방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자기 나라만의 그 독특한 혹은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그런 것도 예, 뭐 그 대체로 페치카나 뭐 일본의 고다츠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없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하긴 했더랬습니다. 정말로 네.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프랑스에서 그 온돌이 그리워서 그리고 항상 한국에 오면은 저도 이제 첫날은 찜질방을 갑니다. 네. 이게 몸이 풀려야 돼요. 일단 한국 네. 사람들은. 네. 예. 네. 또 다른 질문. 예. 저 책은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읽고요. 작가님은 그 건축 공부를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건축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런 건축 기법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일반인들이 그거 보면은 굉장히 열광하고 새롭고 굉장히 참신하게 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예. 새로운 선진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세계관이 유럽풍이니 이런 것들에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예.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한번 봤는데 이거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적인 디자인,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디자인, 그런 공간을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보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이제 가장 한국적인 건축물을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건축물 짓고 싶은지. 선생님의 제가 질문을 맞췄네요. 제가 용기가 있나 봐요. 오늘 이 강연을 마치면서 제가 보너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적 공간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말씀으로 안 드리고 나중에 끝나면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영상으로 답변을 대신하시겠다면 조금 이따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지금 한 30분 가량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거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질문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책 되게 재밌게 잘 읽어서 추천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재밌다는 말씀이 아주 계속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사례에 나온 반쪽집이나 뭐 그러면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이는 발코니 집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 경관심이나 이런 허가 과정을 거치면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의 행정적 개입이 많이 없는 편인지 그냥 설계하는 대로 뭐 다 해주세요 허가를 좀 내주는 편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런 프랑스에서도 건물을 짓고 한국에서도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하나를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비교해 보면은 2배가 아니라 3배예요. 프랑스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규가 3배가 까다롭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다 맞추고 하나하나의 요건이나 증명을 다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기간도 3배 이상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가 3배 이상 비싸요. 아까 길에 대한 6장의 길에 대한 내용 중에 제가 잠깐 프랑스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이 옛날 파리에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집 거실의 발코니의 창호, 발코니의 어떤 난간이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오래됐으니까 바꾸고 싶으면 그냥 우린 바꾸면 되죠. 근데 저기는 시청에 이렇게 바꿀 테니까 맞는지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원래 설계된 내용, 원래 허가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바꾸고 싶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에 창호 하나 바꾸는 게 저러니 신축 건물 짓는 거는 정말로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건물을 지으면은 영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년을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우리 3배, 4배 걸리는 거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빨리 입주를 해야 되고 30년 있으면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약간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리 짓고 약간 불안전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문화가 사실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데 이렇게 룰을 합의를 하고 지키고 이런 거를 보면 또 그쪽이 훨씬 공동체의 답달까 뭐 이런 거는 훨씬 더 단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교도소를 비교를 해보면은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고 그 개인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보면은 그죠? 근데 사는 건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로 사는데 다 전체적으로 도시의 단위에서 보면은 의외로 그쪽이 훨씬 더 조직된 상태로 산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끼리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큰 조직은 약간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게 어떤 나를 비하하거나 자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분명히 비교를 하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네. 그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저한테 왔던 느낌이 뭐냐면 건축가가 쓴 공간에 대한 도시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제가 새로 알게 되고 새로 생각해 보게 된 것들은 공간 그 자체를 넘어서 아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마 인문적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이 작가로서는 반가운 거죠. 네. 아주 반갑죠. 네, 그런 반응이 정확히 일어났어요.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네, 저는 그 1장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문구 중에 이제 한국 사회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선진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제 질책하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동양의 문화가 실패를 개인에게 책임으로 묻고 서양에는 이제 구조에서 답을 찾는다 그런 글을 읽었었는데 그때 또 약간 찾지 못했던 개인적인 답은 왜 동양은 계속 그렇게까지 해왔고 여전히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바꾸려고 하진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 구조 안에서 뭔가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개인에게 맡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작가님이 보시는 그러한 구조에서 약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철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건축이나 도시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는 사실 편협한 인간들이에요. 제가 아는 거 말고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느꼈던 부분은 1장에 나오는 그 신호등의 위치가 아니라 성선설, 성악설 이제 그 비교가 있잖아요. 이게 사회 전체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 우리는 분명히 인본주의
유교적 인본주의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선설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의 심성 자체가. 그리고 도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도 그렇게 발전을 했고요. 근데 서구는 제가 이제 그 신호등 이후로 제가 조금씩 발전했던 부분이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을 믿지 않는구나. 개개인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스템으로 법률로 규정으로 꼼꼼히 짜놓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렇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덜 나고 얼굴 붉혀지는 게 덜 하고 하는 측면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계속 서로를 비난해야 되고 저쪽은 비난하지 않아도 처벌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아예 위반을 못하게 해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와 도시 문화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예. 정말 소문 듣던 대로 작가들의 무덤이 많네요. 열심히는 안 읽고 왔는데 여기 와서 들으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었구나. 저는 재밌게 그냥 막 슬렁슬 넘겼는데 여기 보여주신 그 소제목,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는 제목을 같이 보여주시니까 훨씬 더 깊이가 더 느껴지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여기에 책 자체에 그 제목을 넣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제목이 없을 때랑 여기서 그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붙이고 싶은 그 내용, 그 문장을 붙였을 때랑은 굉장히 느낌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 이제 편집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개정판에 고려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경영학적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체험 마케팅, 공감 마케팅 굉장히 유행을 하고 기업에서도 전문가를 찾고 있고 하지만 전문가는 뭐 건축가도 아니고 또 경영학자도 아니고 이제 소위 융합이라는 게 필요한 공간인 거죠. 공간 마케팅, 체험 마케팅 자체가.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본사를 뭐 이렇게 꾸며놨다더라. 근데 막상 가면 많이 앉아 있고 싶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와라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영학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융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융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각 챕터마다 여기가 이 챕터의 내용이 반이라면 그 뒤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서브웨이에서 좌석 배치라든지 뭐 카페에서 이 공간 뭐 2층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경영학에서도 수업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융합이 제대로 된 그런 뭐 교재까지는 아니지만 서브 교재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꽤나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사후에도 뭐 이미 뭐 그런 제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 경영학적 시각하고 같이 합한다면 훨씬 더 기업과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받고 있는 그 의견들인데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무슨 그런 사회 융합이나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썼겠습니까, 설마? 근데 읽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지능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 중에서 그런 거를 이제 영감을 받으시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 장도 약간 그런 내용이 있죠. 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싸울까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싸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더 잘 싸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집을 만들어 온, 공간을 만들어 온 끼리끼리 문화, 그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알면은 해결책도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간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공간을 그 좀 이렇게 밝은 눈, 맑은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을 저 주제로 써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용 중에 왜 노래방 얘기 쓰셨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또 이제 저희 책방을 떠올렸는데, 많은 분들은 저희 책방의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간 거를 궁금해하시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결정을 했던 건 서점이라고 안 하고 책방이라고 붙인 거였어요. 방 쌤이 주목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점이라고 했을 때가 그냥 가게로 와서 책을 사고 팔고 이걸로 끝나는 거라면, 방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 찜질방을 갈 때 물론 노래하고 싶어서 가지만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노래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헤어지기 싫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노래방에 가고, 몸을 데우고도 싶지만 친척들이랑 같이 있고 싶을 때 찜질방을 가잖아요. 여기도 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오시라고 서점이 아니라 책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읽으면서 또 하나 한 스텝 들어간 것은, 그래 맞아, 우리가 책을 좋아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이러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되게끔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책방이라고 하기를 참 잘했구나. 잘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 원래 그 취지대로 조금 더 많은 토론이 일어나고 인터랙션이 일어나려면 자리 배치도 이렇게 다 앞을 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원이라도 그리게끔 해야 되는데 하는 걸 오늘 특히 더 했는데, 이게 앞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배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SBS 기자님을 만나면서 8장,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9월에 열리는 포럼에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쭉 봤어요. 그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제목이 또 민주주의입니다. 하필이면 이 책이랑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정말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은 일단 무대부터 바꾸시라고. 무대부터. 관객들 앉아 계시고 강연자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다못해 뒤에 한 줄이라도 관객들이 같이 앉아 계시면 저는 샌드위치가 되죠. 여러분들은 저만 본 게 아니라 똑같은 독자를 마주 보죠. 그러면은 민주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공간적인 인터랙션이 분명히 나옵니다. 많아지죠. 집중도 높아지고요. 한계가 있어서 참 아쉬운데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별로 잘 쓰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작가님의 의도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지만 그거 넘어서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그런 경험을 만드셨다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판매도 성공적인가요? 어떠세요? 여기? 네. 저기 최 대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운 여름날에 이 정말 폭염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도 또 들어오셨던 30분 넘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님 여기 찾으셔서 다시 이야기 들려주시고 질문마다 아주 정성스러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8월에도 재밌는 책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 희망하고요. 혹시 기한이 다 되신 분들은 갱신하셔서 앞으로도 쭉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모시고 사인 받을 거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던 동영상은 지금부터 틀겠습니다. 그러시니까 남아서 계속 보실 분은 보셔도 좋겠고요. 동영상이 한 3분 정도 짧은 네, 거라 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마지막에 파리에 만들었던 레스토랑에 대한 비디오인데요. 선생님이 여쭤보신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한 약간의 해답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13회 피렌체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을 때 이 작품으로 받았는데 네. 그 대상을 줬던 그 내용이 왜 줬느냐 그러면은 이게 춤을요, 네. 승무입니다, 승무. 춤을 공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춤이란 게 움직이는 예술이잖아요. 네. 근데 공간은 정지된 공간 예술이죠. 네. 움직이는 것을 정지된 예술로 차원 변화를 어떤 식으로 질문의 관역이죠. 똑같습니다. 질문의 관역을 바꿨느냐. 그 성공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질문의 관역을 바꾼 그 용기가 가상하다라고 그 줬던 상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오늘 그 강연에 약간의 네.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고요. 저쪽에 조명을 좀 꺼주실래요? 네. Départ approché. Soudain un battement d'ailes. Un tourbillon de voile. Un souffle. Une révérence. Puis le calme. On assiste à l'expression du Sangmu. La performance se déroule dans la quiétude d'une lumière en clair-obscur. Elle dévoile les manches interminables du danseur, virevoltant au rythme de sa chorégraphie rituelle. C'est un véritable théâtre onirique. La danse Sangmu provient de la tradition coréenne bouddhiste. Ses origines remontent à environ 500 ans et incarnent l'expression physique d'une offrande à Bouddha lors des cérémonies bouddhistes. À l'ère moderne, le Sangmu est mis en scène avec de forts éléments théâtraux. Il se présente comme une œuvre d'art aux idéaux universels plutôt que religieux et devient une danse folklorique. Le Sangmu incarne la nature fondamentale du cycle de la vie. À mesure que l'univers s'ouvre, la vie naît, grandit, mûrit, porte, puis retourne à son point d'origine. Quand cette danse a inspiré les architectes pour concevoir des espaces reflétant le charme originel de la culture coréenne, une question cruciale s'est posée. Comment matérialiser le mouvement ? La danse est un art vivant, une performance qui exprime l'humanité. Elle a le pouvoir de révéler les limites de l'espace tout en permettant à celui qui regarde de s'en échapper. L'architecture crée un espace immobile, perçu par l'homme lorsqu'il est en mouvement. L'interaction entre les deux est l'essence même du projet Songrill. Ainsi, retranscrire la danse en un espace architectural implique une expérience de transformation d'une dimension intangible vers un espace physique. Les espaces de Songrill sont nés du mouvement. Les architectes Woo Jin Lim et Sylvie Pia ont travaillé à partir de la lumière pour exprimer ce concept et représenter la vitalité immatérielle de la danse dans l'architecture. Ainsi, la lumière, médiatrice entre le mouvement et l'espace, est traitée sous forme de technique picturale, photographique et encore réinterprétée en tant que matière, afin de magnifier la véritable splendeur des mouvements aériens, imprégnés d'une profonde quiétude. La danseuse Hye Young-son
immortalise les plus beaux mouvements du Shangmu. Sa chorégraphie s'exprime dans l'espace du Songrill. Les gestes de l'artiste, amplifiés par ses longues manches, se déploient dans l'espace. Tout d'abord, son passage est matérialisé par une onde lumineuse, créée par un dispositif moderne et sophistiqué, imaginé par les architectes. L'espace du restaurant devient l'espace de jeu du danseur énigmatique, dans lequel les spectateurs sont invités à découvrir la gastronomie coréenne. Ensuite, la présence de la danse est transférée par une empreinte plus fantomatique, une fresque. Trace légère et volatile du spectacle précédent. Exemple rare où la danse est présentée comme une thématique spatiale. Ici, l'art de mouvoir le corps croise la dimension matérielle pour créer un espace à vivre unique.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예, 한국 음식점인가요? 아, 그러면 건축주가 한국 분이세요? 아, 이 건축주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신 게 네. 그것도 샹젤리제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샹젤리제 거리에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가장 한국적인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가장 한국적인 공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와나 뭐 이게 아니라 아니고. 승무를 재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했지만은 승무라는 기본 정신은 지키려고 노력했던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네, 빛을 재료로 끌어들여서. 네. 보기를 잘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사인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희는 8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